자, 정신건강사회복지론 3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장 정신장애 이해를 다루게 될 텐데요. 우리 교재로는 41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 정신건강과 정신장애 그리고 정신건강의 개념부터 나오는데 그 41페이지 첫 번째 문장에 보면 정신장애의 의미를 규정짓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신장애를 다루는 것도 학자마다 굉장히 폭넓게 다른 의미를 담는 경우가 많이 있을 뿐더러, 그런데 더더군다나 정신건강뿐만이 아닌 정신을 다룬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명확하지 않은 측면들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번 주에 후반부에 더 다루어올 텐데, 일단 이게 그렇게 명확하게 정의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걸 먼저 전제로 합니다. 자, 먼저 교재 중심으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소극적 의미와, 자, 펜을 좀 열고요.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는데, 소극적 의미의 정신건강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증상이 없는, 정신과적인 증상이 없는 상태 또는 심리적인 장애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적극적인 의미의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좋은 얘기인데요. 건전하게 생활하면서 주어진 사회 환경에 잘 적응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 정신건강을 적응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것. 자, 여러분이 뭐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진단의 의미로서 정신과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그리고 정신적인 어려움, 정신과적인 진단적인 의미의 어려움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나 불안이나 부적응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이 없는 것까지를 의미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정신건강에 대한 개념들을 살펴볼 텐데요. 정신건강의 개념은 그러니까 이제 교재 보면 여러 학자들의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걸 종합했을 때 이 저자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정신건강의 개념은 한 인간이 일상생활을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고, 스트레스에 대한 통제를 갖추고 있고, 원만한 개인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뭐 그냥 굉장히 추상적이고 평이한 내용인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측면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렇다면 이렇지 않은 건 뭐냐, 정신 건강이 이런 건데 건강하지 않은 건 뭐냐가 우리의 좀 더 초점이 되는 관심사라고 볼 수 있겠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도울 거냐가 이제 우리의 더 큰 초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교재는 없는 내용인데요. 뭐 보는 바와 같이 저의 펜 글씨입니다. 스캔을 떠서 이거 저기 뭐 이렇게 아래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를 만들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펜으로 쓴 다음에 이제 스캔해서 여기에 이제 포함을 시켰는데요. 여러분들이 교재를 볼 때, 이 장의 전반부를 볼 때 이 분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오해를 방지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지금 정신 건강에 대해서 방금 다루었습니다. 뭐 바람직한, 정신적으로 바람직한 상태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자, 그렇다면 정신 건강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사실 이런 용어는 잘 쓰지 않습니다. 비정신 건강. 근데 뭐 짧게 쓰려고 보다 보니까 이렇게 썼는데, 정신 건강에 해당되지 않는 반대편의 상황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부적응과 스트레스의 상황인 겁니다. 우리가 뭐 시험에서 탈락했다거나 연애하다가 실연을 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대인관계 어려움, 스트레스, 부적응의 상황으로서 정신적으로 지금 어려움에 처한 상황, 이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수준의 부정과 스트레스를, 사실 이것도 정신건강과는 좀 반대되는 상황의 어떤 한 영역이죠. 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또 어떤 특정 상황에선 정신질환이라고 진단으로 정신과에서 진단명을 받을 수 있는 우울증, 공황장애, 이렇게 진단명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겠는데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부정과 스트레스가 심화돼서의 결과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기질적으로 어떤 다른 원인일 수도 있겠고, 이번 주에 이제 잠시 후에 좀 더 다루겠습니다만, 그 원인이 무엇이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진단명으로서 정신과적인 이제 명확한 질환으로
진단될 수 있는 상황. 이 경우는 이것보다는 더 진전된, 그러니까 좀 더 악화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 일단 좀 지웁시다. Shift 2를 누르면 자 이것을 정신병과 신경증을 나누는 상황이 사실 지금 이렇게 나누지 않는데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어서 거론을 합니다. 정신병은 주로 특정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할 경우를 의미합니다. 뭐 어떤 정신과적인 어려움으로 액팅 아웃, 그러니까 정신과적인 행동을 뭐 한다거나 환청이나 환시가 보인다거나 들리거나 보인다거나 이렇게 특정한 어떤 문제가 되는 증상들이 발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신경증은 주로 심리 내적으로 불안이나 또는 공포나 이런 것들, 또는 강박이나 심리 내면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뭐 크게 바깥으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심리 내면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신경증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지금은 이것을 나누지 않습니다. 일단 신경증이라는 개념 자체를 DSM-5에 의하면 우리가 앞으로 다음 주부터 다루게 될 정신진단에 관련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DSM-5에 의하면 신경증, 뉴로시스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이진 않지만 이것이 과거에 오랫동안 쓰여져 왔기 때문에 정신 건강과 관련된 실무자들, 그 임상심리사나 간호사나 정신과 의사나가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는 아직도 써요. 이 신경증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이진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고 있어야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쓰진 않는다는 것까지도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정과 스트레스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뭐 여러분이나 나나. 그런데 이것이 심화되면 정신질환으로 분류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과거의 명칭으로 정신병과 신경증 이렇게 나누는 측면이 있었고, 과거에,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정신질환 중에서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병이기 때문에 나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정신질환이 만성화되지 않아요. 특히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많이 호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그 비율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조현병 같은 경우에, 정신분열,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번 발병을 하면 완치되는 것은 그 확률이 굉장히 드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만성화돼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가 정신장애, 장애의 한 범주로 포함시켜서 사회적인 지원을 하자라는 것이 정신장애의 의미여서, 자, 이것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은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는 겁니다. 진단명으로 우리가 뭐 고혈압 뭐 이렇게 진단 받듯이. 그런데 정신질환이 나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만성화돼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우리가 장애를 보고 장애인으로 인정을 하고 사회적인 지원을 하는 것. 자, 그러니까 범위를 보자면 이렇게 좁혀지는 개념이에요. 자, 정신건강, 우리가 정신건강 상태, 그 반대되는 상황이 여러 가지 개념적인 용어가 도입이 되는데 이렇게 점점 좁아지는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찬찬히 꼼꼼하게 보다 보면 이 분류 체계가 정확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서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지금 다루었고요. 자, 이제 정신건강의 개념에서 그 반면 정신장애는인데, 자, 앞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서 정신장애는 사실은 이 챕터에선 이걸 다루는 게 적절한, 지금 정신건강을 다루고 있으니까 정신건강하지 않다는 건 뭐냐를 좀 더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될 텐데 지금 딱 여기만 다루고 있어요. 지금 이건 다루고 있지 않고, 자, 그걸 이해하고 봐야 됩니다. 자, 반면 정신장애는 일반적으로 다음 5가지 측면을 갖게 되는데 자, 여러분 교재는 이 내용이 이제 어디냐 하면 43페이지의 하단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신장애, 만성화된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5가지의 측면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한 말의 의미는 이 5가지를 항상 모든 정신장애를 가진 개인이 나타낸다는 말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나타나는데 두 번째는 없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측면들이
관찰된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자면 반드시는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보면 개인의 자신의 주관적인 고충을 호소한다. 예를 들자면 강박증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뭔가 반복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이나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상황.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례는 손을 과도하게 씻는 하루에도 막 수십 번씩. 근데 그게 그냥 많이 씻는 게 아니라 강박증이 심하게 되면 손의 피부가 벗겨질 만큼 그럴 만큼 본인은 손을 씻으려고 하는 의도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자신의 행동이 통제 안 되는 그래서 본인은 굉장히 주관적인 고충을 호소합니다. 난 절대로 지금 손 씻고 싶어서 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손 피부가 벗겨질 만큼 하루에도 수백 번씩 손을 씻어야 돼요. 이렇게 호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상황인데요. 모든 정신과적인 증상이 고충을 호소하는 것은 아니어서 예를 들자면 전형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건데요. 성격장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고충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고충을 호소하지 본인은 전혀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자, 두 번째로 비효과적인 심리사회적 기능을 갖고 있는데 자기보호, 목욕, 옷 입기, 먹기. 자, 이것이 정신과적인 증상이 전형적으로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조현병도 심해지면 이러한 하나하나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먹기에 대해서는 거식증이나 폭식증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사회기능, 직장, 학교, 대인관계 등의 문제가 있고 우리가 정신과적인 증상을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되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소주를 10병씩 먹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보호, 일상생활이나 사회기능이 직장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냥 밤에 혼자 그냥 소주를 10병씩 매일 먹어요. 그렇다면 알코올 중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먹지도 않고 소주를 많이 먹지도 않아요. 한 반 병씩만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직장을 자꾸 안 나가게 되고 목욕이나 옷 입기, 먹기 이런 것을 본인이 컨트롤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이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신장애로 봅니다. 그러니까 술을 얼마나 많이 자주 먹느냐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장애의 기준은 일상생활, 사회생활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또 자기파괴적 행동을 보이거나 효과적이지 않은 문제 해결,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나 보인다거나 이런 측면들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 5가지로 그러니까 정신장애가 보이는 일반적인이에요. 항상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기묘한 행동을 보이는데요. 즉 목적 없이 사회 규범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정신병원에 내가 근무했을 때 기억에 남아있는 환자들 여러 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아주 전형적으로 기억에 남아있는 한 사례는 집중치료실에 이제 보호를 할 만큼 이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던 상황이었는데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제 창문이 크게 있어서 바깥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 병원에서 오니까 환자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들도 환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바깥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침대 위에 올라가서 옆에 이제 생수 같은 물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을 자기 머리 위에 이렇게 부으면서 혼잣말로 막 떠들고 이제 샤워를 한다고 하기도 하고 아주 전형적인 기묘한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저 사람 미친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행동을 보인 게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는데요. 기묘한 행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자, 네 번째로 감각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환청이나 환상을 보는 건데요. 환상이라고는 잘 안 합니다. 일단 이것이 환각입니다. 나중에 또 다룰 기회가 있을 텐데요. 환각 안에 환청도 있고요. 환자는 쓰지 않을게요. 쓰기도 어렵고 마우스로. 환청도 있고 환시도 있고요. 그리고 환촉도 있고요. 오감은 다 있습니다. 환후도 있고요. 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 듣고 보고 느끼고 촉감으로 그리고 냄새,
맛보는 거. 오감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 냄새가 없는데 환후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남들은 이제 그 냄새가 원래 안 나는 상황인데 본인은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느끼는 것. 환촉. 아주 뭐 전형적인 경우가 벌레가 기어하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본인한테는 진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닌데 벌레가 기어가는 자신의 피부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것이 환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감이 다 포함이 됩니다. 뭐 앞으로 이것도 다룰 기회가 또 있을 거고요. 다섯 번째로 사고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뭐 망상 같은 경우가 그렇죠. 아주 뭐 전형적으로 그 뭐 정보기관에서 날 지금 추적하고 있다라거나 피해망상, 과대망상, 자신이 슈퍼맨이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자, 이것은 아직 뭐 초반부의 개론에 해당한 내용이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 이런 상황들을 좀 더 자세히 다음 주부터 다룰 예정입니다. 지금 상황은 정신건강에 반대되는 상황으로서 정신장애가 이러한 일반적인 특성을 보일 수도 있는데 반드시는 아니고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앞에 화면에 나왔던 내용을 이렇게 다시 한번 오른쪽에 계속 반복을 할 건데요. 자, 다시 한번 간략히 하자면 정신건강, 정신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 상황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부정과 스트레스, 좌절의 상황이라면 이 중에서 진단으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정신질환 중에서도 다 정신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만성화되면 그리고 문제가 더 이제 중증의 만성화되면 우리가 법적으로 장애라고 인정을 한다라는 것의 의미인데 자 이제 교재 내용을 좀 봅시다. 정신병입니다. 제목이. 그러니까 요 내용이죠. 요 내용. 자 일단 좀 지웁시다. 자꾸 혼동이 되니까. 자 지금 여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자 이 용어는 일반인들이 가장 널리 사용하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는 거의 모든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다분히 포괄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이것은 뭐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특수한 증상,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비현실적인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주로 바깥으로 드러나는 특정한 정신과적인 증상이 있을 경우에 우리는 그걸 정신병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번 정신질환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자 이 용어는 질병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고 신경적인 것과 정신병적인 것을 모두 포함한다. 정신병적인 것과 신경증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이건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다 정신질환인데 여전히 과거로부터 오랫동안 분류를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으로 대화할 때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쓰기는 씁니다. 공식적이진 않지만 자 신경증은 불안이나 공포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성이 원인이 되어 증상이 발생하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특정한 문제는 잘 관찰되지 않지만 지금 시민성으로 심리 내면적으로 불안이나 공포가 있는 경우를 신경증 그리고 이제 그 정신병에 비하면 신경증은 그 정도가 좀 이제 그 덜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것은 이제 공식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정신질환이면 돼요. 자, 정신질환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치료 후, 지금 아직 계속 정신질환인데요. 정신질환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치료 후에 질병 이전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기능을 모두 회복했다면 정신장애로 발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정신질환이 모든 정신장애로 가지는 않아요. 이 중에서 일부가 가는 겁니다. 물론 사실은 그 비율은 정확하게 통계치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당수가 이쪽으로 합니다. 자 이번 정신장애 여기입니다. 여기 얘기예요. 자 정신질환과 달리 정신장애는 질병 자체의 활발한 진행 이외에도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기능의 붕괴까지 일상생활, 사회생활 못하는 경우고요. 붕괴까지를 포함한 것으로서 질병의 증상이 없어진 후에도 질병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지 못하는 비가역적인 경우가 해당되는데 만성 정신장애가 여기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표현 조금 애매합니다. 질병의 증상이 없어진 후에도 그러면 여기는 질병의 증상이 없냐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약물을 통해서 조절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완전히 없어진 것
완전히 없어진다면 정신장애로 보지 않죠. 회복이 된 거니까. 정신장애로 우리가 인정된다는 얘기는 완벽한 회복이 아닌 경우입니다. 다만 약물을 통해서 증상은 조절돼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죠. 약간 애매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의 내용을 좀 보면 그 정신장애 부분에 그러니까 45페이지입니다. 교재 45페이지에 보면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양권호 3번의 정신장애 부분에서 제일 첫 번째 줄에 보면 정신장애는 가장 광의적인 개념으로서 정신병과 정신질환의 개념을 포괄한 용어로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표현 적절치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 브루노 학자의 인용을 하고 있는데 번역 과정상에 뭔가 오역, 잘못 번역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다시 저기 지우고, 자, 지금 여기에서 보자면 정신장애는 제일 좁은 개념이에요. 이게 이렇게 제일 좁은 개념인데 45페이지 맨 위의 문장이 정신장애는 가장 광의적인 개념으로, 이것은 아마도 짐작컨대 정신장애가 아니라 그러니까 disability가 아니라 이 disorder를 번역한 게 아닌가 싶은데 하여간 번역상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화면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정신장애까지 이번 시간에 볼 거고요. 정신과적인 증상이란 우울, 불안, 강박, 정신증적 증상의 심리적 증상과 그리고 위축된 행동,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 또 행동적 증상 및 심리적인 증상, 행동적 증상에서 올 수 있는 사회적 관계 문제. 자, 그래서 정신과적인 증상이라는 것이 정신병과 신경증을 나누는 건 지금 공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우울이나 불안, 그리고 행동, 그러니까 이걸 굳이 구분하자면 이것은 신경증에 가깝고요. 이것은 정신병에 가까운 건데 지금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냥 정신과적 증상, 정신질환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거기에 비해서 기능상의 장애라는 것은 정신과적인 증상으로 인해서 이런 걸로 인해서 기존에 잘 수행하던 직장도 잘 다니고 학교도 잘 다니고 대인관계도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이 질병, 정신질환의 상황에 처하면서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역할 수행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 자, 그리고 이게 만성화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정신장애로 이것을 잘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로 인정을 하고 사회복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